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부장님. 지났습니다. 예. 7월도 다 갔네요. 7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정 부장님이 매월 마지막 주간에 나오신 것 같았는데. 네. 아니 ETF 시장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성장하는 데서 일하고 계시면은 재미도 규모가 있으시고. 엄청 커져요. 아니 이거 지금 100조 넘었습니다. 소리 작년에 들었고 지난번 오셨을 때 140조 넘었다더니 벌써 또 16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 120조 원 정도 올해 초에. 네,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조를 넘어서 지금 160조 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저변이 확대된 가운데서 좀 그런 편의성에 대한 매력도를 붙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존에 이제 투자라고 하시면은 보통 주식 또는 펀드 예. 이런 정도의 투자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시기도 어렵고 또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향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펀드를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번거롭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같은 경우에 펀드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내가 원하면 계좌로 바로바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상품 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879개예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상품만 지금 거의 600개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결국에 이제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굉장한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 또 부동산, 뭐 기타 자산들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좀 드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ETF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급성장한 배경으로는 뭐 시장 변동성도 컸고 또 다양한 자산이라든지 방향성의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ETF를 가장 많이 사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한 번 고난의 시간을 네.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고난의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월 말쯤에 나오는데 예. 예. 생각해보면 5월에 고난이었고요. 6월에 조금 편안했고요. 7월에 고난이었고요. 계속 지금 이렇게 홀수달에 네, 지금. 홀수달에 굉장히 안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행히 뭐 5월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7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 투자에 기인한 지수형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순매수 저희가 ETF 탑10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 1위, 2위, 3위를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 그리고 5위에 이제 미국의 미국 S&P 500까지 해서 지수형 상품의 마켓 타이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규모 매수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건 그냥 2배짜리죠. 네, 2배짜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2배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에 자금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인컴형들. 예, 그래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나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나 예를 들어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이제 채권형에 투자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자 수익률까지 월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된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수요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장님 저 기간 수익률이라는 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저거는 일주일 기간 일주일. 수익. 예, 일주일. 일주일 기간 수익. 네네네. 일주일에 뭐 8%나 저 정도 같으면 많이 빠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7위에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8.92%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예. 2차 전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도 그냥 주간 수익률 순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 ETF 이 브랜드명이 많이 바뀐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제 ETF 시장에 좀 그래도 오랫동안 발 담았던 저도 요즘에 예. 이제 브랜드명이 너무 많이 막 바뀌다 바뀌어요. 보니까 네.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주간 수익률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주간 수익률 1위에는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올라왔는데요. 조선. 네. 소울 ETF도 사실 그 리브랜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리브랜딩의 원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1년도에 스마트란 ETF를 사용을 하다가 소울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예, 예. 스마트를 쓰다가 솔로 예, 바꿨다. 그래서 뭐 원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수익률 상위에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하나로 FN 조선해운 그리고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와 같은 조선업종 관련된 ETF들이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6위의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플러스 K 방산 ETF라고 나와 있어요. 어허. 네, 플러스 굉장히 낯선 이름이실 것 같은데 기존의 그 한화자산운용에서 아리랑이라는 네네. 브랜드를 사용을 한화가 했었거든요. 아리랑이었죠. 예, 아리랑이라는 브랜드가 7월 말에 플러스 ETF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수익률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건설이나 은행 쪽이 올라와 있고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리브랜딩 된 회사들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KB자산운용이 네. 기존에 KB스타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라이즈라는 브랜드로 라이즈. 리브랜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익률,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하단에 있지만은 하나자산운용이 K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다가 원큐. 원큐. 예, 이것도 이제 은행 브랜드. 맞아요, 네, 원큐. 원큐. 네, 원큐라는 스마트폰 하나 예, 원큐. 어플. 네, 하나 하나 원큐. 원큐. 네, 그래서 어플 있어요. 신한도 소울이 이제 어플이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은행 어플들의 이름이고요. 우리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라는 ETF를 사용을 하다가 네. 원 ETF로 이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TF 운용사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좀 새롭게 변경하면서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회사하고 잘 매치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너무나 회사의 그 이미지와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회사 이미지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키우면 그대로 갑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개 브랜드를 쓰고 있거든요. 뭐 히어로즈 알고 예, 있고. 코세프랑 히어로즈를 네. 쓰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액티브는 히어로즈, 패시브는 코세프를 예.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브랜드를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과 이제 통합 후에 이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런 효과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한번 진짜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 같은 히트 상품 한번 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수익률 상위에서 그동안 이제 그 AI 반도체가 수익률 상위권을 좀 휩쓸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에서도 좀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반도체하고 2차전지 ETF 새롭게 상장했잖아요. 네.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라 괜찮군요. 생각하고요. 예.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수익률 표 만들면서 보니까 처음이에요. 이 AI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 한 종목도 없는 게 네. 그래요? 이제 처음이거든요. 오. 올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다른 ETF들 수익률이 좀 올라왔고 관련된 ETF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지난주에 그 북미 공급망 ETF 시리즈 2종을 상장을 했어요. 이게 종목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이라는 네. ETF인데요. 단순하게 뭐 반도체 투자한다, 2차 전지 투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이제 북미 공급망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요. 사실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분쟁입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초창기의 단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네. 1기 때의 단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패권 분쟁으로 점점 가면서 지금 이제 첨단 산업에 패권을 놓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에 좀 집중을 했고 시기가 왜 지금이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 올해 11월에 예정돼 있는 미국 대선에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심지어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지지율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첨단 산업들의 패권 경쟁을 이어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장한 코세프 K 반도체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 안에서는 종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15개씩 각각 뽑아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시가총액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거 언제 상장됐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상장을 했고요. 오늘로서 딱 일주일이 딱 됐습니다. 일주일. 네. 수익률은 아직은 좀 그렇겠네요. 네,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상장 직후에 지금 이자전지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네. 예. 그래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이 이게 이제 그렇죠. 시장의 가장 예. 큰 변수인데, ETF 수익률 상위 쪽에 올라온 게 보니까 방산 바이오 쪽이고, 이건 또 미 대선 수혜주로도 꼽히기도 하고. 자, 그럼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7월 주식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네. 어찌됐든 간에 대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반 이후 정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예.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또 헨리 부통령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주요 지수들의 수익률을 평균치로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월별로. 그래서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에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8월 정도까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9월, 10월은 이제 선거 직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주가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8, 9월이 좀 안 좋단 예, 말씀이네요. 굉장해서 이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예.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물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실적 전망이나 아니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예. 단순하게 이제 평균 수치로만 뽑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장세를 보면은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대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 수치들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9월, 10월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9월, 포트폴리오를 10월. 기존에는 이제 뭐 성장주 위주로 가지고 가셨다면 네. 변동성이 조금 낮은 상품들로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다만 11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결국 이제 안정화를 보이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지금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7월이든 9월이든 한 번 이상은 금리 인하할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ETF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외환시장 진단에서 잠깐 예.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CME에서 발표하는 패드워치를 보면은 뭐 9월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의 네. 확률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뭐 목표치까지 못 내려왔지만 상당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전망은 올해 2회에서 3회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지금 2022년 1월에 이제 첫 번째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지금 2년 반 만에 미국이 이어왔던 긴축 기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미국 그진금리가 지금 한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온 상황인데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가 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예. 받고 있어서 예. 특히 이제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수익률의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뭐 미국채 30년 ETF들이 어허.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새 뭐 집값이 좀 들썩거린다 그러더니 결국 또 리츠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부동산 쪽이 그래서 예. 이거
한동안은 그래도 리츠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요거 요즘 ETF 시장에서 요거 핫한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네. 인하가 네. 얘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네. 리츠 ETF들이 수익률이 반등하는 좀 모습을 반등하는 보이고 모습.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상품별로 차등은 있겠지만은 단기간 내에 10% 네.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어허.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리츠 관련된 ETF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은 경기 선행 지표인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좋음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경기 선행 지표인 주식이 좋았었고 결국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자산들이 좋아질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채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경기 후행 지표인 부동산 자산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모습 예측들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 중에서 이제 주식으로 직접 거래하실 수 있는 자산은 바로 이제 리츠 ETF거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의 섹터들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리츠, 아하. 호텔 리츠, 아하. 주거용 리츠, 네. 그다음에 물류 리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내 상업용 부동산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실례로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예. 지역을 보면요. 지금 여의도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형 빌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학연금 타워나 예. 뭐 IFC 타워 그리고 이제 파크원 타워 이런 것들이 예. 최근에 입주한 예. 타워들인데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아. 네, 없어요. 저희도 이제 여의도 사학연금 타워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공실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오피스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재택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회사들이 다시 이제 직원들을 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오피스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서울 지역의 이제 CBD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츠 시장에서는 글로벌 리츠보다는 국내 리츠가 지금 상당히 한국 관심을 리츠가? 받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또 리츠 안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터들마다 투자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차이가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이 다음 네네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예. 리츠 주가의 그래프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요.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부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네.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네. 90%를 무조건 배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좀 반대로 가고 있고요. 네네. 과거 통화 긴축 정책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다음번에 한달 아, 네, 뒤인데 그럴까요? 그때 그러시죠.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네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